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 의사 프라스코비아. 2020년 10월 말쯤 정신없이 병동에서 환자를 보던 중 급히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더라고요. 여기 몰도바 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따님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왔어요. 치료는 방금 끝났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녀의 딸 21살 안나 레이코빅은 당시 혼자서 몰도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자유분방한 아이고 술을 즐긴다는 건 알았지만 마약? 그것도 과다 복용으로 입원까지 했어? 심지어 내 딸 의대생인데? 엄마의 충격은 엄청났죠. 얼마 후 프라스코비아는 급한 수술만 마친 후 곧장 비행기를 타고 고향인 몰도바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즉각 딸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는 길 내내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에게 실망과 걱정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엄마 프라스코비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그녀는 유럽에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몰도바라는 국가 출신입니다. 여기가 한국의 경상도 크기만한 작은 곳이라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프라스코비아는 어렸을 적부터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18살에 의대에 진학합니다. 그러다가 남편 바실리를 만나는데 바실리가 젊은 나이에 아주 뛰어난 수단으로 몰도바에서 나름 성공한 청년 기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의대생과 사업가가 만난 거죠. 두 사람이 곧 사랑에 빠졌고 꽤 이른 나이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지 1년 만에 첫 딸 안나를 품에 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정의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유럽이든 한국이든 의대생은 눈꽃을 새 없이 바빠요. 덜컥 아이를 낳긴 했지만 도저히 학업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 이 와중에 남편은 사업으로 정신없고요. 결국 딸 안나는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부관계까지 소원해지면서 두 사람은 끝내 이혼합니다. 이때 안나의 양육권은 프라스코비아에게 주어졌는데 남편은 양육비는 따박따박 보냈지만 재혼을 한 이후에는 거의 연락 한 통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양육 또 딸과의 정서적인 교류는 부재했죠. 그러다 보니 엄마는 더 딸에게 최선을 다했고요. 프라스코비아가 정식 의사가 되고 여전히 바쁜 와중에도 틈 나는 대로 하나뿐인 딸을 챙겼고요. 가능한 한 많은 애정을 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안나는 엄마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부모의 이혼에도 아이는 흔들리지 않고 사춘기 잘 넘겼고요. 착한 딸이에요.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엄마처럼 의대에 진학했고요. 안나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익히더라고요. 다만 어릴 때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걸 좀 종종 들키곤 했는데 엄마는 청소년기 방황이라고 눈 감아주곤 했어요. 사실상 그거 외에 딸은 정말 완벽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프라스코비아는 딸의 의대 등록금 또 생활비 감당하는 게 최고의 숙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독일 쪽 병원에서 솔깃한 장기 계약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제시한 연봉을 보니까 지금 이 몰도바 병원에서 받는 거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엄청나죠.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싱글맘으로서 너무나 욕심납니다. 근데 또 딸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안나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딸아, 너 나랑 함께 독일로 가서 대학을 다시 갈래? 아니면 몰도바에 혼자 남아서 학업을 이어갈래? 성인이었던 안나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사실 독일에서 다시 의대를 간다는 게 쉽지도 않고요. 결국 엄마는 독일로 이사를 준비하고 동시에 딸은 혼자서 자취할 아파트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나의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한눈에도 외모가 눈에 띄죠. 안나한테 좋은 머리는 그냥 덤이었어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예쁜 외모로 주목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어른이 돼서 약간의 성형수술, 튜닝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완벽한 미모를 갖게 됐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예쁘게 화려하게 꾸미고 SNS에다가 사진을 올리면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심지어 또 안나가 몸매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안나가 사진을 올리면 막 좋아요가 찍히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안나도 그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업로드를 늘렸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빠르게 늘어갔죠. 안나는 점점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파리나 밀라노의 명품 쇼핑을 가는 사진을 올렸고 또 섹시한 몸매를 자랑하는 비키니, 셀카 이런 걸 올립니다. 이거 패션 화보집 아닌가 같은 사진들이 공개되었어요. 어느덧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으면서 그녀는 보면 지금 머리도 좋죠, 얼굴도 예쁘죠, 영앤 리치 의대생 언니가 되어갔죠. 한편 그러는 동안 엄마 프라스코비아는 홀로 독일에서 돈을 벌면서 딸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독일에 온 이유이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그녀는 딸이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그 결핍이 있을까봐 더욱더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사실상 안나는 또래보다 더 화려한 삶을 즐긴 거겠죠. 엄마는 월급 대부분을 딸에게 투자했고요. 급기야 독일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는 몰도바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사서 딸에게 줍니다. 그러다가도 종종 딸의 인스타를 보면서 흐뭇해했어요. 내가 누리지 못한 걸 딸이 다 누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로 행복한 거죠. 하지만 그녀는 정작 딸의 인스타 사진 뒤에 그 현실에서 안나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독립을 하게 된 안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절제 없는 완전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어요. 문제는 주로 마약과 술이었죠. 매일같이 친구들을 집으로 막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심지어 밤새 마약 파티를 하면서 술과 또 난잡한 성관계까지 중독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화가 왔었잖아요. 그 병원에서요. 입원을 했을 당시 그때가 이제 엄마와 딸이 헤어진 지 떨어져서 산 지 한 3년 정도 됐을 무렵인데 그 사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안나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일단 딸이 응급실에 있다라는 전화를 받는 그 날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리고 더욱더 심한 건 앞으로 다가올 비극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이제 급하게 딸을 보러 몰도바로 향하기 전에 오직 이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마약 중독이라고 하니까 딸 데려와서 치료시켜야지. 주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최고의 약물 재활센터를 수소문했고 예약을 해놓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예요. 딸 설득해서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얘 어릴 적부터 엄마 말을 잘 따르던 아이였어요. 엄마가 진심 다해서 설득하면 간절함을 들어줄 거라 믿었죠. 그렇게 몰도바 딸의 아파트에 도착한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처음부터 그 대마초 냄새가 강하게 코를 찌르더라고요.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벗어놓은 옷에 빈 술병이 나뒹굴고 청소를 언제 했는지 막 쾌쾌해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건 딸이었습니다. 그 혼잡한 거실 가운데 소파에서 안나가 눈을 감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는 술병과 흰색 가루가 보였죠. 엄마가 너무 착잡하잖아요. 딸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너 왜 이렇게 됐어? 일어나 봐. 약에 강하게 취해 있던 안나는 몇 번을 흔든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몽롱하게 개슴츠레 눈을 뜨더니 엄마를 쳐다봐요. 이거 상황 파악이 된 건지 그래도 애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한눈에 봐도 상태가 심각하죠. 엄마는 급한 마음에 딸의 어깨를 잡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안나, 너 이렇게 살다가 정말 모든 게 끝이야. 너 치료 받아야 돼. 엄마가 좋은 재활센터 찾아놨어. 엄마랑 같이 가자. 우리 딸 엄마가 꼭 구해줄게. 그런데요. 지금껏 보인 그 몽롱함과 달리 이 말을 들은 안나의 반응이 갑자기 격렬해지기 시작합니다. 치료는 필요 없다면서 엄마를 밀어내고 막 몸부림을 쳐요. 마약에 취한 상태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돌연 모든 게 엄마 때문이라고 막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물론 안나의 삶이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릴 때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상처가 있었고 외로움을 겪었죠. 근데 마약에 취해서인지 막 어릴 때의 감정들이 복받쳐 오르면서 엄마한테 악을 쓰고 분노를 쏟아내요. 뭐라고 하냐면 왜 이제 와서 구원자인 척 연기를 하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순간 안나가 급하게 몸을 일으키더니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있던 부엌칼을 하나 집어들었죠. 그리고 바로 뒤돌아서 따라오는 엄마한테 그냥 달려들어요. 이게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져서 엄마가 피할 새도 없었거든요. 그대로 칼을 맞았는데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안나가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눈앞에 있는 엄마를 칼로 수십 번 찌릅니다. 피를 뿜으면서 엄마가 쓰러졌죠. 그런데 안나가 그 몸 위에 올라타더니 배로 가릅니다. 엄마가 고통에 막 비명을 지르지만 안나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엽기적인 행동을 보여요. 그 베어진 상처 안으로 손을 넣더니 심장을 뜯어내는 거예요. 의대생이라 장기의 위치를 찾는 게 쉬웠나 봐요. 근데 만행이 또 끝이 아니야. 이어서 폐와 다른 장기들을 꺼냈고 또 이걸 막 칼로 도려내는데 프라스코비아는 이미 숨이 끊겼습니다. 근데 안나는 그 옆에서 마치 뭐 어린아이가 노는 것처럼 그 토막난 장기를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안나가 쓰레기통에다가 그 장기들을 툭 버리고 욕실로 갑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에 묻은 피를 씻어냈고 화장대에 앉아서 치장을 시작했죠. 흥겹다는 듯 막 콧노래도 흥얼거려요. 그러다 잠시 후 예쁜 옷에 하이힐까지 챙겨 신은 안나가 유유히 집을 떠납니다. 지금 엄마의 시신을 그렇게 두고요. 이후 그녀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샴페인과 저녁을 먹으며 데이트를 즐겼죠. 그렇게 너무도 소름 돋는 또 기이한 행동을 보인 그녀가 남자친구와의 데이트가 끝날 때쯤 무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 사실 좀 전에 엄마 죽였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쉽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봤을 때 이 표정이 사뭇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도 순간 이제 식은땀이 흘렀고 최대한 안나를 자극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야, 농담하지 마. 일단 상황을 넘겼죠. 그리고 밤 9시 30분 안나가 술에 취해서 남자친구 집에서 잠에 들어요. 그러자 남친이 몰래 그녀의 가방에서 아파트 열쇠를 꺼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거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안나네로 달려가는데 그 와중에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마침내 문 열고 들어가 보니 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온통 피로 물든 주방에 장기가 뜯긴 시신에 막 남자친구도 구토를 겨우 참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밤 10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 또한 이 잔혹한 모습에 눈을 질끈 감습니다. 신고자, 그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저히 엄마를 이렇게 한 게 딸이라는 걸 믿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딸이 이러냐고요. 그런데 현장에 남은 흔적들은 이게 분명 안나의 단독 범행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외부 침입의 흔적 전혀 없고 시신과 주방 또 욕실에 이르기까지 안나의 지문과 또 피 묻은 족적이 여기저기 발견됐으니까요. 또 흉기에서도 오직 안나의 DNA만 검출되었습니다. 범인 안나가 남자친구 집에서 자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바로 그곳으로 출동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안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라졌어요. 아니 술에 취해서 깊이 잠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즉각 긴급 수배를 내렸고요. 몰도바 전역에서 검문이 시작됐죠.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 통신 기록, SNS, 휴대폰, GPS, 카드 사용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추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전화 내역을 통해서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고 다행히 사건 발생 72시간 만에 안나는 체포됩니다. 그런데요, 안나가 검거된 순간 이렇게 소리쳤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러는 거야? 너무 뻔뻔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귀를 의심했을 정도죠. 지금 자기 집 부엌에서 엄마가 그렇게 죽은 채 발견됐는데 뭐 죄책감은 고사하고 막 되려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다 마약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미치광이가 된 거냐고요.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요. 일단 대화를 거부하고 아예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계속 손톱을 막 집착하듯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유 없이 깔깔거리고 웃고요. 얘 어떻게 의대를 간 거지? 얘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건 발생 단 5일 만에 2020년 12월 16일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몰도바가 이제 국가 특성상 구속 후에 72시간 내에 이제 첫 어떤 공판을 개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죠. 여기서 검찰 쪽은 피해자가 숨이 붙어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장기가 적출됐다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나가 인정사정 없이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엄마에게 이렇게 잔혹했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추가적으로 그녀가 성별에 상관없이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아니 여기서 굳이 성별이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참 특이한 게 있는데 몰도바는 형법상 여성에게 종신형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요. 근데 범죄자인데 단순히 성별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게 맞는지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특히 안나 같은 범행은 뭐 몰도바를 떠나서 전 세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반인륜적인 범행이었거든요. 한편 안나는 재판 중에도 계속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피고인석에서 거의 뭐 자기 집 소파처럼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그리고 막 손톱 정리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지만 막 누워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너 지금 뭐냐 일어나라 지적을 하면 잠시 뭐 자세를 고치는 듯 했지만 이내 또 누워요. 나중에 이제 검찰이 재판 중에 네가 저지른 범행 후회하냐? 라고 하니까 안나가 노코멘트 할게요. 미소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상 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릴 만큼 유명한 짤을 하나 이제 안나가 만들어내는데 재판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서 V자를 그려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어떻게 이러죠? 좀 역겨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켜보던 한 기자가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참다 못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엄마를 죽인 범인이야! 그랬더니 안나가 여기서 잘 가. 이게 정말 얄밉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나는 법정에서 퇴장하는 순간까지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조차 당황을 했고 결국에는 재판장님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 정상 아닙니다. 엄마를 죽였을 때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이었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마약과 술에 노출돼서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형이 아니라 치료가 먼저라고 주장했고요. 참고로 이 희대의 사건을 접한 몰도바 국민들, 아니 전 유럽 사람들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도 의사, 딸도 의사면 뭐 이거 거의 뭐 집안도 빵빵하고 소위 엘리트인 사람들인데 아니 뭐 내장을 뜯어내? 이거 자체가 너무 소름이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안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걸 우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 제가 한국인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엽기 범죄자 팔로잉을 왜 하냐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살인마, 범죄자라고 하면 험악한 남성을 떠올리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나의 외모만 봤을 땐 막 그런 장기 관련 이야기, 그런 수식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그 아이러니와 함께 따라오는 어떤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에 가고 또 팔로잉까지 한 거 아닌지. 여하튼 그 인스타그램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몰도바의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다시 재판으로 돌아와서 워낙 안나가 미친 짓을 많이 해서인지 끝내 재판부와 검찰도 정신감정 먼저 받자 여기에 동의했어요. 2달간 5명의 전문가가 동원이 돼서 검사를 했죠.
결론적으로 안나는 지속적인 약물 중독, 반사회적 성향, 극심한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진단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약으로 인해 상황 판단 능력 자체가 상실됐다는 게 인정된 거예요. 지난 2021년 2월 재판부는 그녀에게 정신병원 강제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몰도바 내 고위험 폐쇄형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어요. 그 이름과 위치는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고요. 또 치료 기간도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이 말인즉슨 그녀가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한 평생을 그곳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특히나 몰도바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피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분노를 자아냈어요. 사실 유엔 협약이나 제네바 협약은요, 임산부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달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임산부는 그렇다 쳐도 그냥 일반 여성까지 남성보다 물리적인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종신형이 선고되지 않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기준이 범죄자에게도 적용된다면 이거 오히려 정의가 훼손되는 거 아닐까요?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앞에서 형평성과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혹시 뻐꾸기 둥지 본 적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뻐꾸기는 둥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자신의 알과 비슷한 알 한두 개가 있는 다른 새 둥지를 선택해 알을 낳고 사라지는 게 특성입니다. 그렇게 다른 새 둥지에 남겨진 뻐꾸기의 알은 이 녀석이 다른 알들보다 더 빠르게 태어나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선 원래 있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버리는데요. 뻐꾸기 새끼는 혼자 둥지에 남아서 어미새의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죠. 이 둥지의 어미새가 아무리 새끼들을 동등하게 품어줘도 뻐꾸기는 반드시 나머지 알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때는 2021년 12월 10일 오후 3시. 필리핀 코타바토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마구아드 씨는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너네 집에 도둑이 들었대!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마구아드 씨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은 지금 몇 시지? 3시. 집에 애들이 있을 텐데? 한 걸음에 달려온 집. 대문 앞에 다다른 순간 그는 극도의 공포의 순간과 맞닥뜨립니다. 일단 현관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고요했죠. 집을 삥 돌아서 마당 쪽에 가면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황급히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인 건 거실 바닥에 쓰러진 18살 큰딸 그웬.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힘이 쭉 빠진 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이 아이의 몸에는 여기저기 칼에 베인 자상과 시퍼런 멍이 가득합니다. 처참한 공격을 받은 흔적이에요.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현관 근처에는 16살의 아들 루이스가 있습니다.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을 문 모습이에요. 그 또한 누나와 마찬가지로 피를 흠뻑 뒤집어 쓰고 사망해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현장이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신 근처에 깨진 병에 망치, 야구방망이까지 막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간 한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구아드 씨가 급히 아이 이름을 불렀죠. 제니스! 제니스! 바로 그때 2층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17살 제니스예요. 딱 봤을 때 상태는 무사해 보였지만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빠를 보자마자 품에 안겼고 그대로 통곡하고 마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제니스. 그녀가 말하는 그날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딱 1시간 전쯤인 오후 2시,
세 아이들만 있는 집에 갑자기 남성 3명이 진입했습니다.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음과 막 비명이 들렸고요. 범인들은 아마 먼저 현관 근처에서 마주친 루이스를 살해한 듯해요. 이후 집안 곳곳을 뒤지던 범인들에게 타겟이 된 건 큰딸 그웬이었습니다. 무참히 공격을 당하는 그웬, 비명 소리가 나고 이게 집안에 울려 퍼졌죠. 이걸 들은 제니스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채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침대 밑에 몸을 숨깁니다. 범인들이 이후 한 방 한 방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침대 밑에 있는 제니스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녀는 목숨을 건졌던 거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제니스는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오후 3시 조금 전에 숨어있던 제니스가 조용히 핸드폰을 켜서 페이스북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립니다. 얘들아, 제발 좀 도와줘. 누가 집에 들어왔어.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방 안에 숨어있어. 제발 도와줘. 제니스는 경찰에게 이 집에 들어온 남성들이 금품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걸 뒷받침하듯 집안 곳곳이 굉장히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없어진 건 단 2개뿐. 그건 바로 숨진 그웬과 루이스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니, 2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가져간 게 고작 핸드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 범인들의 목적이 강도였는지 아니면 살인 그 자체였는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범인들이요, 살인을 저지른 후에 아주 대범하게도 바로 이 집에서 샤워를 하고 떠났어요. 세탁실에서 속옷과 바지를 갈아입은 정황이 발견되죠. 이후에 이 피 묻은 옷, 이걸 가리려고 이제 샤워를 한 걸 텐데, 피 묻은 옷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근처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근데 천만다행히도 이 비닐봉지가 흘러내려오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경찰에 발견돼요. 2남매를 무참히 살해한 범인 일당. 이 사건은 필리핀 전역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도 특별조사팀을 꾸렸고 이 범죄 사건을 위한 연구원까지 동원했죠. 또 여기에 더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보상도 걸게 됩니다. 필리핀 전역에서 정말 대대적인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겠죠. 특히나 당시의 네티즌들은 SNS에다가 해시태그를 걸어서 사건을 널리 알렸는데요. 해시태그 Justice for Magwad Sibling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마과드 형제들을 위한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SNS상에서 과연 범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다양한 추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던 인물은 예상하셨듯이 유일한 생존자 제니스였습니다. 아니, 형제 자매를 잃은 것도 지금 엄청난 큰 트라우마일 텐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데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 제니스가 입양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구아드 씨의 3자녀 중에서 공교롭게도 친자가 아닌 입양아만 살아남은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제니스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어쩌다가 이 집에 오게 된 건지. 먼저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구아드 씨 부부의 친척 집에서 베이비시터 일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걸 계기로 마구아드 가족을 만난 거고요. 제니스는 특히 큰딸 그웬과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유독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이 2사람이 함께 틱톡 영상을 찍으면서 같은 또래니까 동질감을 키웠겠죠. 사실 이런 모습은 여느 10대 소녀들과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마구아드 부부는 딸이 워낙 제니스와 친하게 지내니까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되면서 딱한 사정을 알게 됩니다. 아니, 아직 너무 어린 소년데 혼자 돈을 벌어서 이렇게 꿋꿋이 살아간다는 게 또 그 와중에 공부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또 앞서 말했듯 남편 마구아드 씨는 고등학교 교사고 아내 또한 초등학교 교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한참 성장할 시기의 소녀에게 더 마음이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이 제니스를 금전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원이 얼마간 쭉 이어졌죠.
그러던 2021년 7월,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5개월 전에 부부가 큰 결심을 합니다. 이 제니스를 정식 가족으로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이 결정에는 큰딸 그웬의 영향이 컸는데, 엄마, 아빠, 제니스는 정말 저한테 자매나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재정적으로만 도와주는 거 말고 그냥 우리 가족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던 거죠. 물론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니스를 몇 년간 봐온 부모 또한 아이에게 정이 들었고 또 계속 이렇게 고아로 성장한다는 게 이 아이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심사숙고 끝에 4인 가족에서 5인 가족으로 제니스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제니스가 입양 자녀다라고 해서 무작정 살인범으로 의심할 수는 없죠. 당시 필리핀 특별수사팀 역시 제니스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입니다 라고 밝혔어요. 그 당시에 워낙 SNS상에서 제니스가 죽인 것 같아요. 제니스가 죽인 것 같아요. 이런 좀 근거 없는 공격이 난무하니까 어느 정도 정부에서 방어막을 터준 거죠. 그럼 한편 제니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게 자기가 입양 온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된 지 몇 달 만에 형제 다 잃고 정말 큰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스스로 일어나고자 했어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큰 슬픔에 빠져있는 마과드 부부를 곁에서 위로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5개월 차였기 때문에 이 제니스가 부부를 단 한 번도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막 부모와 함께 이 셋이 엉겨서 눈물 한바탕 쏟고 나서 제니스가 말하죠. 엄마, 아빠, 이제 제가 잘할게요. 슬픔 빨리 극복하자. 내가 부모를 지탱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 제니스였는데 수사팀에서는 한편 이 조사가 진행하면 할수록 그 중심 인물인 제니스, 얘를 향한 의혹들이 계속 더 불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술과 증거가 영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까 범인이 사건을 저지른 후에 집에서 목욕을 했다는 점 기억하시죠? 근데 마침요, 이 제니스가, 그러니까 마구아드 씨가 현장에 딱 도착했을 그 당시에 샤워를 하고 딱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하죠. 분명 집에서 막 소리 들리고 막 우당탕당 하는데 사건이 벌어진 걸 알고 있으면서 또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고 했는데 아빠가 왔을 땐 샤워 중이었다? 형제가 다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게 말이 돼요? 제니스가 설명하길 자기가 너무 놀래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샤워를 했대요.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죠? 제니스의 목격 진술도 좀 수상합니다. 그녀는 분명 현관에 있던 루이스가 먼저 살해당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이 시신의 상태와 현장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달랐습니다. 피해자 중 먼저 살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첫째 그웬이에요. 그웬의 시신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이 루이스의 시신보다 좀 개미가 꼬이고 있었대요. 반면에 루이스의 시신은 깨끗했고요. 물론 제니스가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날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 중 누가 먼저 공격을 당했나 이런 내용을 틀릴 수 있을까요? 제니스는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마녀 사냥을 당하는 피해자일까요? 경찰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의 포커스는 온통 제니스에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죠. 그러던 2021년 12월 마침내 제니스는 생존자에서 용의자로 전환됩니다. 그녀가 말했죠. 맞아요. 제가 다 죽였어요. 그웬과 루이스를, 자신의 형제들을 집안에서 무참히 살해한 건 네, 제니스였습니다. 그럼 범행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질투심이죠. 새로운 가족과 또 부모까지 생긴 그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구아드 부부가 자기만을 사랑해 주길 바랬어요. 아니 그렇다고 부부가 평소에 친자식들만 편애했냐? 절대 아니었거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했고 오히려 제니스에게 마음이 덜 갈까 봐서 부모는 행동거지 말 하나도 상처받지 않게 조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제니스는 그게 싫었다고 해요.
나만 친자식 아니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가짜 딸이니까. 아니, 이런 분노가 안에 샘솟는 겁니다. 이걸 만회하기 위해 자기도 처음에는 막 학업에 미친 듯이 매진했다고 해요. 성적을 좋게 받아오면 더 부모님에게 예쁨을 받을 거라고 기대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쪽 부모가 다 교사다 보니까 이 집 애들 그웬과 루이스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니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둘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제니스가 부모의 관심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젠 상황을 꾸며내기 시작해요. 마그와드 부부가 평소 침실에 있는 작은 항아리에다가 비상금, 현금을 좀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자기네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길 때 애들이 좀 쓰게 하려고 넣어둔 거죠. 근데 제니스가 이 항아리에 있던 돈 10,000페소, 하나로 23만 원 정도를 훔쳐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그 침실에 있는 창문 깨트리고 집안에 도둑이 든 것처럼 꾸며낸 거예요. 그리고 곧장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침실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황을 처음 발견했다라고 알려요. 자, 여기에 동기가 뭐냐? 돈에 욕심이 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 집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함에 있어 내가 그걸 발견했고 중심이 돼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거는 저는 좀 범인인 걸 떠나서 좀 딱해요. 근데 머지않아 또 진실이 드러나죠. 첫째 그웬이 우연히 제니스의 가방을 열어봤는데 사라졌던 10,000페소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말이 드러났고요. 이렇게 얄팍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제니스의 분노는 그웬 그리고 루이스에게 향했어요. 너네만 없으면 엄마 아빠는 나만 아끼고 사랑할 텐데.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참 어리석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현실로 좀 돌아와서 지금 제니스가 사건의 범인임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후 그녀의 신상에 대한 추가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니스라는 사람 자체가 거짓이란 게 드러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자기가 지금 고아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 부모 잃었고. 근데 제니스의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살고 있어요. 지금 거주 중이고, 아니 제니스에게는 형제 3명도 있네. 제니스라는 이름 자체도 자기가 만들어낸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크리스틴. 좀 자초지종을 보니까 크리스틴이죠. 이 크리스틴이 어릴 적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홀로 가출을 해요.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자기를 고아라고 칭하기 시작했죠. 약간의 동정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본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니스라는 애 자체가 막 모든 것을 다 자기한테 불쌍하게 꾸며내고 입양까지 온 게 약간 전략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이 집에 들여선 안 될 사람인 거죠. 사건 당일 제니스가 홀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었습니다. 미리 섭외한 지인 2명이 있었죠. 그 중에 1명은 그녀의 남자친구였고요. 3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까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칼로 찌르고 야구 방망이, 망치, 보이는 물건으로 이 둘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제니스가 검거된 후에 공범 2명 또한 잡혔고 이들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는 희대의 재판이 열렸어요. 아주 큰 주목을 받았죠. 사실 지금도 틱톡에 가시면 이 사건과 관련된 해시태그,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 크리스틴이 17살 미성년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기준일 텐데 그녀에게 자비는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웬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그리고 루이스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도합 3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죠. 어쩌면 이것도 미성년자임을 좀 다소 감안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 들으시면서 한 영화가 생각나셨을 겁니다. 바로 오펀 천사의 비밀.
공교롭게도요, 오늘 사건의 범인 크리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영화도 오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양아버지인 마구아드에게 막 아빠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하면서 추천할 정도였대요. 하지만 이 마구아드 씨는 아유 얘야 그건 내가 별로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거절했고요. 크리스틴은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막 양아버지에게 이걸 보라고 한 걸까요? 좀 소름 돋죠. 입양됐던 크리스틴은 사실 이 집에서 자신과 원래부터 가장 가까웠던 그웬, 그런데 특히나 그웬에게 심한 라이벌 의식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웬 덕분에 이 집에 온 거 그거 다 알잖아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은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그렇게 처참히 살해했죠. 또 그 외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한테 여동생이자 평생의 친구가 생겼다면서 제니스를 누구보다 살뜰히 챙겼고요. 이제 범인 크리스틴에겐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던 그웬도 또 그렇게 욕심내던 마구아드 부부도 없습니다. 앞으로 34년이 지나 그녀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과연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때 크리스틴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게 될지, 아니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걸 더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